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이 화재 원인은 당초 BMW 측 주장과는 달리 EGR 쿨러의 설계 결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차량 결함 은폐와 축소, 늑장 리콜 혐의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최대 쟁점인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경제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학생 2명이 오늘 퇴원합니다. 병원 측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던 학생 2명의 회복이 빨라 오늘 오후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추가로 학생 1명이 이번 주 중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업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양국이 오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협의에서는 배상 판결 관련과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의 레이더 갈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사망자가 22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피해 지역 일대의 지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성탄 전날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9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와 전북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이 2도에 머무는 등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월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김정화 앵커의 휴가로 수요일까지 제가 뉴스앤 이슈와 함께합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학생들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 경과와 관련해서 의료진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편의상 환자들, 저희 학생들이 의식을 깬 순서대로 1번부터 5번으로 제가 이름을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자는 지난주에 퇴원하신 거 다들 아실 거고요. 2번, 3번 학생들이 지금 지난주에 병실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환자들 치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오늘 결과 확인하고 나서 오후 정도에 저희가 퇴원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퇴원하기 전에 정신과센 면담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퇴원은 4시에서 6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번 학생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한 상태고요. 이 학생은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호전돼서 지금 현재 식사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근육 손상이 심해서 현재 자가 보행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육 손상이 호전되면 아마 이번 주 중으로도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두 번 정도의 고압산소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번 지금 중환자실에 1명이 지금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어제 저녁부터 의식이 많이 돌아오고 보호자도 쳐다보고 발성도 일부 좀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의식이 호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들과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오전 10시에 일반 병실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상 환자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환자요. 네, 지금 강남 아산병원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5명의 환자 중 1명은 퇴원을 했습니다. 이 4명이 중요한데요. 그중에 이제 2명은 오늘 오후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학생 1명도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인데 조금씩 상태가 호전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을 지금 상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학생 다 건강을 되찾고 꼭 퇴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BMW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조금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이 BMW 화재 사고 원인, 애초에 그 BMW 측에서 주장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BMW는 지금까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을 화재 원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와 고속운전 등의 제한적인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가 원인은 맞지만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가 많고 평소 과속하는 운전 습관 등 특수한 상황들이 모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는 BMW 측의 이런 주장과 달랐습니다.
이주알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의 원인은 맞지만 BMW가 주장한 특별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화재가 일어나는 설계상의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BMW 측의 주장은 아주 특수한 상황, 고속주행, 과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붙였는데 그게 상관없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조사단은 화재 발생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주알 쿨러 균열은 제작사의 설계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주알 쿨러 내에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설계 조건이나 BMW사의 설계 조건에서도 발생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주알 쿨러의 균열이 일어나고 그 틈으로 샌 냉각수가 엔진 오일 등과 섞여 굳어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냉각수 등의 물질이 굳어지면서 이주알 밸브 열림이 고착화되고 500도씨 이상 고온 가스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단은 확인했습니다. BMW 측의 문제는 이 설계의 문제 자체도 있지만 그 이후의 사건을 좀 축소하려거나 은폐하려 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너무 네, 리콜을 늦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BMW는 올해 7월 20일에야 이주알 결함과 화재 간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선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TFT를 구성해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결함을 이미 2년 전에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BMW는 또 동일 엔진과 동일 이주알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의 해명 요구 이후에 뒤늦게 추가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BMW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었던 이주알 결함 등에 대한 기술 분석 자료도 최대 153일이나 지연하다가 리콜 이후인 지난 9월에 우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량 결함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국토부는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리콜 차량 전체인 65개 차종 17만여 대에 대해 공기나 혼합가스를 실린더에 혼입하는 흡기다 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알 밸브의 끓는 현상에 대해서는 즉시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결함을 은폐하고 늑장 리콜과 관련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젯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 해안을 강타한 쓰나미로 200여 명이 숨지고 800여 명 넘게 다쳤습니다. 아무런 전조 없이 밀어닥친 데다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발생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쓰나미 발생 30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이 확인한 사망자는 222명입니다. 이 가운데 160여 명이 유명 관광지인 판데글랑에서 나왔습니다만 사망자는 모두 현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도 한국인 피해는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843명으로 집계됐는데 중상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수십 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재난당국은 중장비를 투입해 건물 잔해 수습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만 1,000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컸던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쓰나미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휴일 밤 예고 없이 밀어닥쳤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순다 해협 인근 해변에는 축제도 한창이어서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는데요. 쓰나미 발생 직후 아무런 경보가 발령되지 않아 관광객과 주민들이 무방비로 당한 셈입니다. 보통 지진에 따른 쓰나미 우려가 있을 경우엔 지진 직후 경보가 발령되는데 이번 쓰나미의 경우 지진 활동 등 별다른 전조가 없어서 당국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쓰나미의 높이는 1m가 채 안 돼서 쓰나미 자체는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조와 겹쳐 해수면이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발생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륙 지역에는 3m에 달하는 해일까지 밀려와 초기 대응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갑자기 몰려온 쓰나미 참 공포스럽습니다. 이 원인은 좀 밝혀졌습니까?
네, 화산 분화로 인한 해저 산사태가 이번 쓰나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한 지역에는 아나크라카타우라는 화산이 있는데요. 이 화산은 지난 6월부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소규모 분화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쓰나미 발생 당일 비교적 큰 분화를 일으켜 1,500m 높이까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이 화산이 수차례 분화하면서 바닷속 화산의 일부분이 무너져 쓰나미로 이어졌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피해 지역 일대 지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가 쓰나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각종 현안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유치원법을 비롯한 법안 처리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연말인데도 쟁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들이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눌까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법안으로 보면 유치원법과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모두 사흘 앞으로 다가온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던 법안인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와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했던 만큼 유치원법 처리에, 한국당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 논란 진상조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변명을 그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운영위 소집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오늘 11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정회했습니다. 도급 제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은 조금 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환노위 의원들까지 차례로 만났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서 아들의 동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의 칼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간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을 청와대 특감반이 사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SNS 사진을 바꾼 것에 대해 맞는 이유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이라며 특감반장이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면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청와대 해명을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입을 열 때가 됐다며 운영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가세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이 진실을 말하는지 허위 사실을 폭로하는지 알 수 없지만 민생 경제를 세우고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권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경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오는 26일 남북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한 선발대 31명이 오늘 오전에 방북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에 출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오늘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체류하면서 착공식 세부 일정 등 행사를 위한 실무 준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서 남북은 협력의 상징인 철도 도로 착공식을 양측에서 각각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북측 지역에 있는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 전날인 오늘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차 휴가 사용으로 올해 전체 연가 21일 가운데 12일을 썼습니다. 중부와 전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성탄절 이브인 오늘 전국에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충남 계룡산 영하 17.7도를 비롯해 철원 영하 11.5도, 파주 영하 11.3도, 서울 영하 5.9도, 대전 영하 4.9도, 대구 영하 1.3도, 광주 영하 1.1도 등 대부분 평년보다 1도에서 3도 낮아 추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도, 대구 5도 등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강추위 속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수준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유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인권 관련 연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미국의 대북 유화 조치 배경과 북미 협상 전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자,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유화적인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6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핵신고를 북한이 하지 않아도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네. 비핵화 계획이 나오면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11월 21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존 볼턴 보좌관이라든가 또 12월 초에 들어서는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 행사가 불발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각으로 22일, 어제 우리 시각으로 어제라고 봐야 되겠는데 ABC 방송 보도에서 펜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북한 인권 규탄 연설을 준비했다가 북한과의 대화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취소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인권 문제, 북한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이 인권 문제와 관련된 연설을 취소한 것은 좀 북한을 보고 양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중시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북한은 국제사회 인권 문제 비난에 대해서 북한 관련 논란을 돈벌이 등에 이용하는 일부 집단의 중상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인권 문제에서 양보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북한도 이번 펜스 부통령의 연설 취소라든가 북한 인권 토의 불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판단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메시지로는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북미 협상장으로 나올 만한 충분한 어떤 그 미국에서의 조치였나 이 부분을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거든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약간 좀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 해제가 되겠습니다. 예. 미국이 유화 행보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제재 해제는 아니라고 명확히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유화 행보를 평가하고 지금의 협상 틀을 유지하는 그 정도는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인가 이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여전히 미국의 진위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북한 측의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년사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모두의 관심사가 이제 관심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쏠려 있는데 예. 지난주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기조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논평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12월 19일 일본에서 나오는 조선신보 해설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고 영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 12월 20일 날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미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원인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인식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가 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미 협상의 차질을 해소하는 방법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한다라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대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요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신년사는 기본적인 청중이 북한 주민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고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정리해 주신 부분에서요. 그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한 이 부분. 자,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예. 다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또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1992년 1월 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우리 정부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채택한 용어입니다. 네. 이게 새로 나온 용어가 아니고요.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나옵니다.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을 했고 세부 조항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내용도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취해야 되는 조치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북한이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우려도 사실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교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잘 움직여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 협상에서 속임수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한 주장이고 조심할 문제긴 하지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역효과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양국이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조 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정부 당국자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스와 관련한 증여세는 물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내린 결론인데요. 현행세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1심 판결 이후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세금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 소유주가 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세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건 다스의 매출 구조 때문입니다. 다스와 거래하는 업체 중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의 회사 SM 등 특수관계 법인은 모두 17곳. 다스는 이 회사들에게서 매출의 30% 이상을 올렸습니다. 현행세법상 이 매출 비중이 3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차명 주식을 통해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형 이상은 씨 등 다스 주식을 넘겨받아 관리하던 이들에게도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제 주식 명의 신탁이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세청이 그 명의 신탁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해야겠죠? 그 누구든지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국세청은 증여세를 받아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뺀다는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다스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출 비중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또 다스 차명주식 증여와 관련해서도 이상은 씨 등으로 명의가 넘어간 지 오래돼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을 바꿔도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차명주식 이미 확인됐지만 현행 세법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거라면서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 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설명을 해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서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설명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태권도 관장이 고등학생 제자를 피멍이 들 때까지 때렸다가 입건됐습니다. 태권도장의 규율을 어지럽혔다면서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는데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엉덩이 양쪽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드문드문 피멍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이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장의 관장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2일.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일단 맞아야겠다는 말과 함께 강목이 부러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김 군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에 3년 동안 해오던 태권도를 그만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걸 보는 순간에 뭐 앞뒤 안 가리고 솔직한 얘기로 체육관 쫓아가고 싶었죠. 아들이 제일 분하고 화가 나는 거는 가자마자 뭐 이렇다 저렇다 앞뒤 전후 사정도 여기도 없이 너는 일단 맞고 시작을 하자는 식으로. 김모 관장은 김 군이 20대 초반의 여자 사범과 말을 놓고 지내는 것을 보고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도장의 규율이 어지럽혀졌고 둘 사이가 남녀 관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서 아버님께도 계속 용서를 구하고 그 친구에게도 스승으로서 시도했던 스승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김 관장은 뒤늦게 후회하고 있지만 강목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의 10년 이하에 처하는 무거운 형벌이고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장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손찌검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현관으로 나옵니다. 경비원이 말려보지만 오히려 출입문 옆으로 2명 모두 몰아붙입니다. 경비원이 겨우 떼어놓자 상대 여성은 도망가고 힘을 쓰던 여성은 말리던 경비원을 때립니다. 상황이 정리됐나 싶었는데 모자를 주워 쓰는 경비원을 또 밀칩니다. 지난 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살짝 여기가 문을 확 잡고 당겼다고요. 잡고 당기면서
한 손은 제 얼굴을 막 본 거예요. 힘은 없고 뭐 어떻게 제어를 못 하겠더라고요. 덩치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거든요. 빨리 나가서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경비 아저씨를 막 불렀죠. 주민들은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인 A씨가 평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친 행동이 많았다면서 A씨를 고소했습니다. 밤 2시 반경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내 욕을 하고 또 우리 주민 욕을 해가지고 주민이 잠도 못 자게끔 고생을 하고 이랬어. A씨는 상대 여성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아파트 운영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해 여성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 사이 싸움은 커지는데 경비원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의 황당한 주민 폭행, 분풀이를 당하고도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비원. 우리 사회의 여전한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송년회 준비로 바쁠 때죠. 한 해를 돌아보고 회포를 푸는 자리지만 언제부턴가 폭탄주와 건배사 그리고 장기자랑의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직장 갑질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데요. 연말 장기자랑을 강요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민간 공익단체 직장 갑질 119의 최혜인 노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당한 근로자들이 오픈 채팅방이랑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조금 넘게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까? 직장갑질 119 출범 이후에 지난주까지 이메일 상담만 6,500여 건이 들어왔는데요. 예. 그중에 가장 많았던 거는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체불이 제일 많았고요. 예. 그리고 욕설이나 막말처럼 일상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근로자를 밀치면서 위협하기도 하고 예. 회식 자리에서 술병으로 가격하는 이런 심각한 폭행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그리고, 술병으로요? 예.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최악의 갑질 사례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 식당 주방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고 예. 요리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월급에서 10,000원씩 공제를 해서 한 달 동안 맛없다고요? 49만 원이나 예. 49만 원이나 월급을 떼였고요. 그리고 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욕을 하기도 했고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이런 폭행 문제도 되게 심각했었습니다. 폭행도 당하고 돈도 못 받고 참 심각한 일들이 참 많았군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회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이때 뭐 장기자랑을 요구하는 송년회 문화도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장기자랑이 그 부당한 업무 지시인 건 분명한데 법에 장기자랑을 시킬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네. 회사를 신고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회사 내부에서 장기자랑 같은 걸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텐데 웬만하면 장기자랑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닐 거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집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장기자랑뿐만 아니라 부당한 업무 지시 자체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법에는 없지만 저희 헌법을 보면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서 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장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참, 맞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간호사 장기자랑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직장 갑질 119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그룹 춤을 네. 강요했다 이 내용인데요. 당시 그 성심병원 사례가 한 100건 정도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때가 저희 2017년 11월 1일에 직장갑질 119가 출범했는데 출범하고 한 달 동안 100여 건의 상담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만큼 병원 내에서 갑질이나 태움 문화가 좀 폭발 직전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장기자랑 외에도 더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업무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너무 쪼아대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폭언을 하기도 하고 환자 앞에서 무시를 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성심병원과 관련해서 좀 추가 사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태움 문화라는 게 병원이라는 공간이 좀 사소한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충분한 교육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 개인을 막 쪼아대서 업무를 하게 하는 태움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면 좀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장 갑질 논란 중에서 가장 이슈를 끌었고 가장 시민들이 분노했던 게 바로 양진호 회장의 그 폭행건이었습니다. 네. 이런 유사한 사례를 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양진호 갑질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 있었죠.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폭행금지 위반 조항이 있어요. 예. 이제 형법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도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폭행을 이유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안타깝지만 염색을 강요하거나 술을 강요했던 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법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신고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예. 갑질을 당하는 건데도 본인이 사회생활을 잘 못했거나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좀 축소 해석해서 혼자서만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태움 문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갑질이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내에 있는 권력관계가 지나치게 불균형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장 갑질 119에는 그냥 상담만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신고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심층적으로 좀 더 면담을 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 제보를 해주셔도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직장갑질 119의 최혜인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백악관이 내다봤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믹 물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즉 연방정부 일시 폐쇄와 관련해 앞으로 며칠 동안은 상황에 빠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셧다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상원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당내 진보 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국경 장벽 예산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원내대표가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차기 의회에서 하원 의장 선출 투표를 앞두고 있다며 하원 의장에 선출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현지 시각 22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예산안을 약속하기 전에는 연내에 어떠한 합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하는 새로운 하원이 내년 초에 셧다운을 끝낼 지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코커 의원은 멕시코 국경 장벽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해외에서 미군이 사용한 보안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면서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특히 민간인 사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력을 집중하는 양상인데요.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잠시 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